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보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죠.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인사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윤 대통령 지금 곁에 대체 누구를 데리고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의 사람들 보면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지난 5월 9일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터디는 윤석열의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누구를 옆에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선 때나 아니면 인수위 때만 해도 이 두 사람이 윤핵관, 자, 세팅을 다 했죠. 장제원, 권성동. 자, 그런데요, 1년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 다양해졌다고 봐야겠죠. 자, 왜냐하면 이 용산의 참모들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자, 이걸 보면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과 하루 종일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용산으로 옮겨오기 전 이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를 볼까요? 본관이 있어요. 청와대 본관, 요게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자, 요게는요, 다른 참모는 부속실 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속실이 힘이 셌어요.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왜냐?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건 부속실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같이 붙어 있는 거. 다른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들은 여기 비서동에 있습니다. 비서동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자, 심지어요, 전직 대통령 보면 관저에서 그냥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봤자 어차피 비서진 잘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필요하면 뭐 부속실장도 부르고 비서실장도 부르면서 관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 돼서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래봤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비서동도 흩어져 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산으로 옮겼죠. 지금은요, 이 건물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보안 때문에 층마다 뭐가 있는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3층과 5층을 오가면서 집무실이 그렇게 두 곳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면서 이 한 건물에 심지어 기자들까지 해서 모든 참모진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밤 10시, 11시, 12시 가리지 않고 제가 만나본 대통령과 같이 저녁을 먹어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시, 12시 가리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그냥 수석에게 수시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당장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 이런 식으로 수석들 보면 참 괴롭히는 거죠. 게다가 신문 보다가도 아침 6시에 조간 신문 보다가도 바로 또 수석에게 전화를 하고 또 대통령 특징이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혼밥 안 하겠다고 실제로 점심 저녁에 약속이 없으면 무조건 참모들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참모들이 워낙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순간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 옆에 과연 어떤 참모들이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더 재밌게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옆에 참모들은 어떤 출신의 직업이냐, 관료냐, 교수냐, 정치인이냐, 이걸 보시면 인사 스타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보통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 사람을 잘 쓰질 않습니다.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이냐. 세 번째, 그 사람들 출신 학교는 어디냐.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통령실, 자, 조직도 좀 클로즈업 해 주시면, 자, 여기 이제 요 사람들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 투톱,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죠? 김대기 비서실장이고요. 국가안보실장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경기고 동창이에요. 공교롭게도 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자, 일단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살펴볼게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22회 행정고시 출신 기획예산처 관료입니다. 관료. 기재부, 예전에 기획예산처 합쳐졌으니까 기재부 관료예요. 이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왜냐면요,
역대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은 하나같이 정치인이었습니다. 물론 교수 출신도 있지만 이례적인 것이었고, 자, YS 박관용, DJ 김중건, 노무현 문희상, 문재인 임종석, 박근혜 허태열까지요. 자, 왜냐하면 초기에는 힘이 있잖아요. 자, 딱 권력을 잡았어요. 힘 있을 때 초반에 국정 동력을 몰아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자, 추진력 있는 또 자신의 측근인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를 선택했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청와대가 더 이상 국정을 통제하거나 장악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날 선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왜 관료인지 좀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포인트 중에 전직 정부에서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김대기 실장은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은요,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하다가 MB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사람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싹 다 바꿨어요. 하지만 김대기 실장은 중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중용을 하냐면 문체부 2차관 거쳐서 청와대 경제수석 거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정책탑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다 거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선 때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경기도 동창인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또 경기도 동창이거든요. 그쪽하고 더 가까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장제원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이 여러 후보군을 찾는 과정 속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낙점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최고 실세실장입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요, 얼마 전에 대통령의 친구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서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주미대사를 하다가 호출이 돼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대의 역시나 외교관 관료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한번 지내긴 해요, 비례. 하지만 잠깐 지낸 거기도 하고, 본부는 외교관 관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전력이 있습니다. 역시 박근혜에서 일해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론 서울대가 많기도 하고, 투톱을 보면요, 둘 다 관료에, 둘 다 전직 정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을 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투톱으로. 자, 그러면요,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탑들이 모두 관료 출신인 거예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산자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왜 초대, 다른 정권은 다 정치인들을 중용했는데 왜 초대에 관료를 등용했을까? 자, 가장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했죠? 특수통 검사입니다. 특수통 검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사실 좀 속되게 말하면 정치인들 때려잡는 거예요. 정치인 부패 때려잡는 거.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정치인들의 부패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걸 발각하고. 자,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수사했던 사람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컸을 거라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컸다고 뭐 얘기는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이 하나, 자, 운동권 정치인들을 너무 많이 썼다. 운동권 정치인. 그래서 뭐냐? 이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작용으로, 자, 이 관료들은 색채가 없잖아요. 이념이 딱히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실력만으로 국정을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관료들을 등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가는, 그래서 실력대로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또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투톱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꾸려졌을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투톱 밑에 있는 수석들 쫙 8명 붙여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있으시지요? 자, 제가 아까 포인트 3가지 중에 첫 번째, 자, 출신 직업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잘 보시라고요. 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산업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정치인 출신, 강순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은 둘 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정치를 꽤 오래 했죠. 최상목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고요. 안상훈 사회수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부 관료 출신입니다. 자, 여기서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징, 학계가 적어요. 학계. 교수 출신이 적습니다. 자, 보통은요. 대선 때 싱크탱크 딱 마련하잖아요. 대선 때. 그래서 그 싱크탱크에서 각 분야로 장관이나 청와대 대통령실로 학계 출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일단 학계 출신부터 잠깐 볼게요. 적기도 하고. 안상훈 사회수석과 김태호 1차장인데 두 사람이요. 그냥 교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경험들이 있어요. 안상훈 사회수석은요. 두 사람 학교 보면 안상훈 수석은 서울대 나왔고요. 이 사람 특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둘째 사위입니다. 가족이죠. 그래서요. 박근혜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안상훈 수석은요. 윤석열 캠프에서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라는 복지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대선 캠프 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왔는데 복지만 보면요. 윤석열 박근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 안상훈 수석이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스웨덴 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 민주당처럼 현금으로 막 나눠주는 현금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에는 현금 복지를 주고 그 이외에 중산층 이상에게는 사회 서비스로 복지를 나눠주는 현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에 반대하는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부를 했던 그런 수석입니다. 그 다음엔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은 좀 유명하죠, 그죠? 서강대를 나왔고요. 이명박 정부 때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안보 대북 공약인 비핵 개방 3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북한 소득을 1인당 3,000달러까지 올려놓으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 큰 구상을 사실 김태호 1차장이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표적인 친미파, 친일파라고 또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주도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어요. 네. 김태호 차장의 아버지가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습니다. 검사니까 선후배 사이로 안면이 있고 또 집이 서초 아크로비스타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수를 쓰더라도 그냥 교수만 한 사람보다는 뭔가 행정 경험도 있는 그런 교수를 중용하는 지금 특징이 있죠. 자,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학계 출신부터 살펴봤는데 수석들 중에 왕수석으로 불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자, 서울대 나왔고요. 산업부 관료 행정고시를 본 산업부 관료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별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는 걸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전직 정부와는 계속 일을 같이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 1차관을 거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냅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목이 나오는 건데 한수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원전 개발하고 수출하고 하는 곳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수원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1 공약 중 하나가 뭐였어요? 탈원전이죠. 탈. 이관섭 수석은요. 여기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표를 냅니다. 탈원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는 원전, 친원전 관련 협회에서 일을 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탈원전 부분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자, 이걸 탈원전 거의 백지화 시켰는데 그거를 앞세워서 뭔가 하기에
가장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죠. 탑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수석 모두 관료 출신이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정치권에서도 이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관료라서 그냥 자신의 전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까지, 국회 상황까지 다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자, 또 다른 관료 출신은요, 최상목 경제수석입니다. 이 사람 역시 서울대를 나왔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인수위를 했고요. 이 최상목 수석 역시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시면요, 관료 출신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어느 정권을 가든 뭔가 좀 색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이명박 박근혜와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관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이제 고위직에 오를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기재부 산업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엘리트였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수석은 별명이 압도적인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기재부에서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갔던 관료 출신들은 다 빼고 다른 관료를 쓴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다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때 잘 나갔든 말든 상관없이 본인이 뭔가 새로운 관료를 쓰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때 뭔가 일을 잘했던, 실제로 국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안정적인 사람을 데려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은요, 물론 행정고시를 봐서 기획재정부로 갔지만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전에 이런 사진 이거 하나만 볼까요? 자, 최상목 경제수석 생일 때, 작년 생일 때 청계천 근처 피자집에 와서 대통령이 여기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 실장이죠, 생일 파티를 해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임종득 2차장은요 국방부 관료 출신인데 여기는 육사를 나왔거든요. 네,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정치인 출신 수석 세 사람도 재밌습니다. 자, 왜 재밌느냐면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이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약간 비주류 출신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MB 박근혜 때 막 엄청 잘 나갔던 그런 정치인들은 아니고, 하지만 정치는 꽤 한 아주 재밌는 성격인데. 자, 이진복 정무수석 중요하죠. 여야 모두 이렇게 함께하는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은요, 공고를 나온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어렵게 자랐다고 하죠.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어디서 일을 하냐면 YS 청와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왜 YS 청와대에서 일을 했느냐? 이 박관용 국회의장을 아주 오랫동안 모십니다. 보좌관으로. 아주 오랫동안 모셔서 지금도요, 무색무취하지만 매우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보좌를 오래 해서 네, 그런 성격이가 뭔가 정치인으로 막 휘젓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무적인 차원에서 왜 야당과는 협치를 안 하고 여당 선거에 자꾸 개입하냐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메신저 역할을 하든 무슨 조언을 하든 충언을 하든 이진복 수석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요, 고려대를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대선 나오기 전에 서울시장이었을 때 서울시청에 가서 대변인으로 일을 하고, 인수위 때 이명박 정부 인수위 부대변인을 거쳐서 곧바로 친이명박계 국회의원이 됩니다. 나경원 의원과 상당히 친해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지내고 나경원계다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뭐 약간 격가지로 빠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가장 오래된 사람, 뭐 지금 아까 본 투톱, 수석 다 합쳐서 인연이 가장 오래된 사람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왜? 서울 법대 후배잖아요. 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 후배 중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 이 사람을 워낙 아꼈다고 해요. 아주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배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꼈던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서울법대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는 오래전부터 알아요. 아주 친해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출마를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곧바로 도와주지 않거든요. 미국에도 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함도 있다라는 뭐 후문도 들려왔는데, 어쨌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좀 사이가 멀어졌죠. 아직 관계가 완전히 뭐 회복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강순규 수석은 나경원 의원과 매우 친합니다. 뭐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신지호 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여기 소개로 들어왔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우파 유튜버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잖아요. 사실은 강순규 시민사회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낙점이 된 것도 대선 경선 때, 그러니까 대선 본선 이전에 홍준표 후보와 맞붙었던 대선 경선 때 이 우파 쪽 시민단체를 끌어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점이 됐다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자, 김은혜 홍보수석은요, MBC 앵커로 유명하죠. 일단 이화여대 출신이고요. 이명박 인수위를 거쳐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냅니다. 대변인 끝나고 MBN에서 또 앵커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선 때 이제 친해진 사이예요. 대선 같이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없고요. 인수위 때도 대변인을 하다가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잖아요. 김은혜 수석을 경기지사에 출마하라고 한 게 아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에게 아주 아깝게 졌잖아요. 지고 나서 다시 이제 홍보수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조금 마음에 빚이 있지 않냐 이런 뭐 주변에서 해석도 나오던데요. 자, 이 세 사람 모두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세 사람의 총선 출마입니다. 자, 이진복 정무수석은 부산 동네에서 3선을 했는데 거기 다시 나올 거냐 부분이 있고요. 강순규 수석은 서울 마포에서 노웅래 의원과 계속 맞붙었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이정근 그 사건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마포에 다시 나오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원래 경기 분당 국회의원을 하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느라고 자리를 비웠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은혜 수석이 내 지역구 찾아야겠어요 하고 경기 분당에 나가는 순간 안철수 의원과 또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만나는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입니다. 자, 투톱과 수석들 좀 볼까요? 서울대가 좀 많나요? 서울대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대학도 좀 섞여 있고, 출신을 보면 관료 또 관료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대와 관료가 좀 많고, 정치인은 조금 아까 제가 비주류라고 말씀드렸고, 학계 교수 출신은 행정을 경험해본 교수를 쓴다. 자, 이 모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관료를 쓰는 이유 두 번째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작용, 이념, 운동권 요게 벗어나서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취임 1주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못한 점으로 바로 인사를 꼽고 있어요.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볼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여론조사 당연히 받겠죠. 자, 집권 2년 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개각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인사 스타일이 좀 바뀔 거다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변화와 속도입니다. 속도를 내겠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집권 2년 차에는요. 자, 변화와 속도는 관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관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변화와 속도는 정치인 출신들의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사 스타일이 바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알게 되고 같이 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대선 끝나고, 대선도 아니고 대선 끝나고 대통령실부터 같이 일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다음 시간엔 진짜 윤 대통령의 사람들은 누군가, 직급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누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